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된 한 미국인 대학생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왜? 생각 드시죠? 심지어 사진을 보면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듯해요. 뭔가 북한에서 모종의 중죄를 저지른 듯 보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죠.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16년 2월 29일 북한에서 공개된 한 미국인 대학생의 기자회견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의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미 정부에 의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미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조정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듯한 그는 곧바로 북한 공안에 의해 어딘가로 연행이 되어졌고 이후 기자회견은 마무리가 되죠.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북한 체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는 지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지소사이어티란 1892년에 버지니아 대학교 내에 설립된 이 비밀 결사단체예요. 동시에 CIA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결사에서 오토 원비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선전물을 밀반출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1만 달러짜리 중고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 같은 행동이 들켜서 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 부모님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술은 북한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후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이런 주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일단 이 사건의 첫 발단이 되었던 그날로 되돌아가 볼게요.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년 말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비어는 내년 초에 홍콩에 유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 좀 활동적이고 여행에 관심이 많은 그였지만 아시아 국가를 여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는 앞으로의 유학 생활에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험해볼 좋은 기회를 찾던 중에 한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패키지 상품에 흥미가 생긴 거죠. 이 상품이 5일 동안 북한을 새해맞이 관광상품으로 주최를 했는데 이 상품명이 다소 특이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행성지. 사실 보통 여행사에서 이런 문구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자극적인 문구가 그의 관심을 더 유발시킨 거예요. 워낙 북한이라는 국가가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이니까 여길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든 거죠. 또 여행사에서 이 상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라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원비어를 포함한 11명의 미국인들이 모여서 2015년 12월 29일 이들은 베이징을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인 북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일행은 평양에 위치한 북한 내 최대 규모의 호텔인 양각도 국제호텔에 짐을 풀었고 김일성 광장으로 가서 간단한 관광을 즐기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새로운 것에서 새해맞이를 하면서 한껏 분위기에 취해 있던 오토 원비어는 일행들과 재밌게 놀고 새벽 2시쯤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텔에는 비밀이 있어요. 5층은 관광객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감시 시설도 있고 복도에는 반일, 반미 포스터가 붙어 있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5층이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또 히든 코스래요. 각종 영웅담도 있고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객실로 창하던 오토 원비어가 5층으로 몰래 간 것 같아요. 그리곤 복도 벽면에 붙어 있던 포스터에 관심이 생겼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걸 챙겨서 객실로 갔죠.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5층에 간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새겨진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요. 근데 이 포스터가 북한 체제의 선전물로 김정일 애국심을 강하게 무장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6년 1월 2일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이들은 짐을 간단하게 챙긴 후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북한에서 여행이 꽤나 만족스러워하던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토 원비어가 출국 심사대에 자신의 여권을 딱 보여주자마자 공항 경비원이 다가오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죠.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행들은 별일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토 원비어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일행을 향해 반쯤 미소를 지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은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난 1월 22일 북한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되는데요. 제목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적발 체포. 여기서 말하는 미국인이 오토 원비어로 그는 북한에 반하는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수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적대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터를 가져갔잖아요. 그게 적대 행위를 한 혐의인 거예요. 겨우 이런 걸로 체포가 된다고 이거 맞아? 하실 수 있는데 이후 북한에서 밝힌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는 미 정부의 조정 아래 조선의 1심 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여행에 참여했다. 그리고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려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이 오토 원비어가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니라 사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여행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터 달랑 한 장 훔친 행위가 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기사가 보도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이어졌습니다. 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고 있다며 그를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래 구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다가 한 달이 지난 2월 29일 이야기의 초반부에 있었던 오토 원비어의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그가 체제 선전물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미 정부와 지소사이어티의 압박에 인한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우선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잖아요. 오토 원비어의 기자회견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가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는 형식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일체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토 원비어가 체제 선전물을 훔친 대가로 지소사이어티에 받기로 한 물품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는 신자로 그의 부모님 또한 신실한 유대교인들이었는데요. 심지어 미국 내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유한 집안의 유대교 가문으로 그는 유년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럼 그가 1,000만 원, 그것도 중고 승용차에 눈이 팔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에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진술은 북한에 의해 조작된 거짓 진술이라면서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진술에서 당황스러운 건 또 있었어요. 그에게 모종의 대가로 명령을 내렸다는 지소사이어티는 애초에 CIA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사예요. 북한은 지소사이어티가 CIA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토 원비어를 이용해서 북한 체제에 위협을 주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지소사이어티는 우리 결사는 CIA와 오토 원비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오토 원비어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가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향한 미 정부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중에 3월 16일 북한 재판소가 오토 원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의 교화소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하는 형벌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징역형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15년의 노동교화형은 6.2 노동교화형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북한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크게 반발했죠. 그러자 북한은 원래 검찰의 구형은 무기 노동교화형이었는데 이거 형량 크게 줄여준 거라고 반박합니다. 이건 무기징역과 같은 거예요. 오토 원비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전복 음모죄로 그가 자신을 CIA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못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전 세계가 들썩였죠. 그러자 3월 18일 북한에서는 오토 원비어의 범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신빙성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화질이 일단 너무도 낮았고 포스터를 제거하는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설사 이 사람이 오토 원비어가 맞다 하더라도 이게 사건 당일의 영상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건 초기부터 미국은 이 범행을 증명할 만한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북한은 한 달간 계속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떳떳했다면 미리 영상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큰 파장을 불러왔던 건 이제부터예요.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미 정부로부터 한 통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즉시 미 정부는 북한으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 같은 내용은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러 압박을 견디다 못한 북한은 6월 6일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들어볼게요. 2017년 6월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는 보톨리뉴스균에 중독돼 치료를 받던 도중 돌연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이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보톨리뉴스균이란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을 말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그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수면제를 복용하고는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덧붙여서 북한은 그에게 고문과 같은 과학적인 행위는 없었다는데요. 아니, 그럼 얘네 말대로라면 식중독에 걸렸는데 왜 수면제를 처방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오토 원비어를 석방해 줄 것을 강경히 요구를 했죠. 그러자 북한은 오토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하나로 약 26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 전직 대통령 특사 파견을 요구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했고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 조셉 윤을 파견해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긴 협상 끝에 북한은 오토 원비어를 석방해 주기로 했어요. 2017년 6월 12일 그를 태우기 위한 전용기가 북한에 도착을 했죠. 1년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상태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분명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병상에 누운 그대로 전용기에 태워졌던 거죠. 이에 추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국이 약 20억 원가량의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는 북한이 요구한 오토 원비어의 의료비였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근데 20억 원 이상의 의료비라니 이건 날강도가 따로 없는데요. 어쨌든 미국으로 송환된 후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 원비어는 각종 검사를 받으며 연명 치료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결국 돌아온 지 6일 뒤 가족들의 동의하에 연명 치료를 중단했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북한은 오토 원비어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 당국은 적국의 범죄자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건강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대접해줬고 정성을 다해 치료와 보살핌을 베풀었다.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나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어땠을까요?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인 프레드 원비어와 신시아는 이번 일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한 사투를 벌였죠. 유족들의 뜻에 따라 해부 부검을 받는 대신 외부 검시만 받게 된 오토 원비어는 원비어의 뇌 조직에 광범위한 손상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심폐기능이 정지돼서 뇌로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조직 손상이었는데요. 덧붙여서 뇌 손상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받은 MRI 사진으로 봤을 때 지난해 4월쯤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럼 이 기록으로만 따지자면 오토 원비어는 재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부터 미국의 소식이 알려졌던 2017년 6월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툴리누스긴 독소증에 걸렸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체의 고문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오토 원비어에게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뇌 손상이 생긴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를 조사하던 중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 하나가 대두되었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드시나요? 바로 물고문이에요. 물고문을 받게 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폭행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남길 일은 없었죠. 그리고 그에게 가학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그의 아랫입 일부가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전에 남아있던 오토 원비어의 치과 치료 기록에서는 이 같은 특징이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어떠한 강력 충격, 그 충격을 감내하다가 생긴 치아의 뒤틀림. 이에 의사들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전기 고문과 같은 또 다른 가학행위가 있었을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해주듯 2019년 같은 시기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조사실에서 나오는 미국인 남자 한 명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절한 건지 공안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고요. 라고 목격담을 진술했습니다. 2018년 12월 워싱턴 연방지방병원은 의료진과 검시관들의 모든 소견을 바탕으로 오토 원비어에 대한 북한의 고문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은 유족들에게 6,9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판결문은 북한에 송달이 됐는데 과연 북한이 순순히 응했을까요? 역시나 판결을 무시한 채 침묵을 유지하다가 4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를 비롯한 억류자들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대우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에 대한 치료는 꾸준히 이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모든 연주를 동원해 김정은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는 대대적인 보복에 들어갔죠. 워낙 힘있는 집안에 유대교인들의 단결력이 합쳐져서 2020년 5월 김정은의 해외 은닉 자산을 전부 찾아냈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엔 미국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해냈고 현재까지도 북한의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라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조금씩 덜어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포스터 한 장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이지 믿기지 않고 기괴하기만 느껴집니다. 그 한 장으로 인해 누군가의 남은 시간이 영영토록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애통한데요. 심지어 그 진위 여부마저 확실치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기도 하죠. 오토 원비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강요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왔던 거짓이 언젠간 떳떳한 진실로 밝혀지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랜 시간 홀로 견뎌야 했던 많은 억류자들과 오토 원비어에 대한 명복을 기립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8년 9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미베인. 이날은 인부들이 모여 고속도로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중 한 조경사가 높은 광고판 밑에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듯 체구가 작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감식이 실시되었죠. 시신은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이 새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가 그해 봄에서 여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팀 훈. 그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의 사체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아이의 옷가지나 머리카락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교사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9살에서 15살 소년으로 추려졌죠.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의 신원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사건 초기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드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0년 해당 사건은 사진 속 이 조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랭크 밴더인데 그는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은 시신들의 얼굴을 클레이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신들이 늦게마나 유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죠. 프랭크 밴더는 1998년 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된 소년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의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해 얼굴을 복원한 결과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과 이 독특한 치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부정교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었죠. 그렇게 또 8년이 흐른 2018년. 그때까지도 수사관 호는 해당 사건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품을 모아둔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에 상자가 닿게끔 해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과거 채취한 소년의 DNA를 또 한 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프랭크 밴더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광고판 아래 소년을 백인 또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이 DNA 분석 결과 아이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아주 큰 변환점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당시 미베인 지역에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호는 이를 토대로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31일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는 무조건 이 퇴직 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소년의 정보는 즉각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소년과 흡사한 유전자를 지닌 한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출신의 팀 샤이블리. 호는 즉각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가족, 친척들 약 20명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호는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1998년 여름에 실종된 소년이 없는지 물었는데 그중 극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 그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디어 끈질긴 수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는 나탈리, 자신과 10살 터울이 나는 사촌동생 바비 휘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의 엄마와 실종된 바비의 아빠는 남매지간이었어요. 바비는 미국인 아빠 존 러셀 휘트와 한국인 엄마 조명아 씨 사이에서 1988년 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여름마다 수영을 하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탈리가 기억하는 바비는 항상 행복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왕래가 끊어진 것은 1996년쯤 바비의 아빠이자 나탈리의 삼촌인 존이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1998년 5월, 존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바비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존은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요. 이후 존은 아내와 바비의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등 예민하게 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저 헤어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딘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존이 켄터키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강탈했죠. 아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이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은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롭게 군 제대도 했고 평생 아무런 말썽조차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쯤부터 나탈리는 존이 자신이 알던 삼촌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동시에 나탈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신의 외숙모, 즉 명화가 그렇게 갑자기 바비를 데리고 한국에 떠나버린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화와 바비에 대한 수색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출국 기록 정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나간 기록도 이름을 바꾼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그저 그들이 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죠. 한편 수사관 호는 광고판 아래 소년이 바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혼혈인종, 나이대, 나탈리와의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호는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즉각 아이의 아빠, 이 존을 의심했죠. 당시 존은 199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여전히 켄터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호는 존을 만나러 갔고 조심스레 그의 아들 바비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고 아내 명화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호는 수사관의 직감으로 바비의 엄마 조명화 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그는 바비가 사망한 1998년 비슷한 지역에서 숨진 아시안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신원불명의 아시안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를 대조해본 결과 그 신원은 바로 조명화 씨. 조명화 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1954년 1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존을 만나 결혼 후 바비를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조명화 씨의 시신은 이 바비보다 4개월이 이른 1998년 5월 13일에 야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는 결박흔이 있었고 사인은 질식. 이 당시에는 신원 불명이었으나 혼의 추적으로 이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모자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이죠. 결국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혐의를 입증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호는 처음 존을 면회한 후부터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서 경계를 허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존은 혼에게 먼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호는 존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미끼를 던진 거지만 다행히 존은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죠. 존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가족의 계획은 그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가족들이 뒤따라오기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끌리는 듯 눈에 띄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는데 존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써니에게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는 거짓말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이곳으로 따라올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5월 12일 모두가 잠든 밤 존은 베개를 이용해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로 옮겼고 집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왔죠. 그 후 집에 남은 명화의 소지품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마 후에 써니가 그의 집에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써니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나 바비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는 아빠와 써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써니는 그런 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에게 바비를 그냥 엄마에게 보내버려라 이러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써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지 2달이 지난 7월 29일 존은 바비를 데리고 외딴 곳 지역 창고로 데리고 갔고 아이와 차에서 내린 후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 우리 게임할 거니까 눈 잘 감고 있어. 알았어요, 아빠. 이게 마지막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것을 이용해 순식간에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존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고 광고판 아래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내랑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존의 자백으로 21년간 미제였던 한인 모자 살인사건의 진상이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자백한 날이 혼의 수사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혼은 나중 인터뷰에서 바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매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살인 후 자신 또한 심적으로 적잖이 고통받았다며 어필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사건의 망령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결국 2020년 1월 15일, 존은 2건의 살인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26년과 32년 총 5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형기는 2037년 그가 처음 받은 은행 강도형이 끝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이 해결된 직후 호는 조명아 씨와 바비의 뼈가루를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주었고 2019년 5월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때 바비와 명아를 알던 모든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들의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팀 혼 수사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